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219페이지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나왔죠. 이것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거기만 줄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절차, 굵은 글씨만 봐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해제 사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40일 이내에 정책심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봤고요. 220페이지 주택의 전매 제한 하는데, 여기는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 주택하고 지위를 아까 구분했습니다. 아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지위입니다. 등기된 이후는 주택이다 라고 해서 지위하고 주택이 전매가 제한되는데, 여기서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개정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대상은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2번이 하나 빠졌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 2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4번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는 뭐 새 책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뭐 정리 안 해도 좋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네 번째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이것이 전매 제한에 적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공통사항, 전매 제한 기간, 이거는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거나, 이 기간은 새로 개정된 책에서 기본서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보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223쪽에 전매 제한의 특례와 우선 매입, 여기는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매 제한은 안 되는데, 이 법이 정하는 이 7가지 사유가 있을 때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이런 것이 적용이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도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대원이 생업상 사정, 그 근무지를 옮겼다거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가장 중요한 세대원 전부답니다. 제 혼자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오면 안 되고, 세대원 전부가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다거나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수도권을 이전할 때는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대구로 이사 온다, 세대원 전부 다가 온다, 이럴 때는 전매 제한을 안 받는다. 그거 팔 때 전매 제한을 안 받는다, 이 뜻이죠. 자, 그다음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서울에 여기 엄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우성 아파트로 이렇게 옮긴다. 왜? 아버지가 우성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줬잖아. 그럼 이 엄마 아파트를 팔고 우성으로 옮길 때, 이때는 전매 제한을 걸리지 않는다. 이걸 파가 오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전매 제한을 안 받는다, 이 뜻이죠. 그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 지위, 주택을 배우자에게 뭐 하는 거? 부인에게 이전한다. 또는 남편에게 이전한다. 이거죠. 배우자는 부인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취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 인해서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그 다음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하는 거? 증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전매 제한의 특례로서 전매가 뭐 된다? 허용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럼 이렇게 전매를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그 전매 기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한국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매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우선 매입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 전매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환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고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벌 규정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이 우리는 주택의 전매 제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25페이지의 보칙과 벌칙에서 주택법상의 청문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청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청문은 사전적 행정구제 절차로서 의견 진술에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적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문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때 이 허가의 취소를 또 취소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허가는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수익적인 행정입니다.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담적입니다. 또 허가의 취소를 취소하는 것, 요거를 취소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다시 수익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일단 청문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적인 행위를 부담적 행위로 바꿀 때, 이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견 진술의 기회이지만 사실적으로 이해하면은 최후의 만찬이나 다름없죠. 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맞죠? 이게 의견 진술의 기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하는 거야. 이거는 수익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청문 절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인 행위를 부담적 행위로 바꿀 때 그때만 청문 절차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청문으로 하도록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청문 절차 없이 이런 취소를 했다 하면, 청문 절차 없이 허가를 취소했다면 이 취소 처분 자체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는 거야? 무효.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정 절차가 된다 이거죠. 그럼 시험 문제 여기 6가지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자, 다음 중 주택법상 청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의 말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했는데 이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 4번과 5번은 주택법의 내용이 아니고, 원래는 주택법이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갔어요. 무슨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청문 사유가 조합의 건설사업의 등록에 말소하고 사업계획 승인에 취소하고 조합 설립인가에 취소, 이런 것이 청문 사유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공급주소 교란 금지 위반, 전매 제한 위반,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 전에 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을 동의받기 전에 시공제를 선정한 자, 그 다음에 또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시공제를 선정한 자, 이런 경우는 3년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등록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인데, 여기에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 그래서 아까 봤죠. 저당권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런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때는 2-2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택법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그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 있으면 누구 하나 주십시오. 그거 좀 하나 좀 복사해달라고 하고 하나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내가 좀 빼고 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플러스 공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거를 풀어서 토지에 관한 법에는 일단 계획에 관한 국토계획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비교를 해서 이 도표로 우리가 정리를 해놨을 텐데,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우리 국계법에 도시군계획 사업이 세 가지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세 가지 중에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두 가지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다 이거죠.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우리가 한번 흐름을 한번 잡아보자. 비교해서. 자, 그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옛날에 이 지역이 이렇게 반듯한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도로도 이렇게밖에 없고 건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뒤에 산이고 논밭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탈바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옛날에 없던 도로가 사통팔방 이렇게 뚫히고, 자, 여기 옛날에 없던 공원도 조성이 되고, 앞에 이렇게 공원도 조성이 되고, 이 앞에는 또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고, 자, 여기는 관공서가 또 들어섰습니다. 청사가 들어갔어요. 관공서. 그 이쪽에는 또 이제 상가가 조성이 되고,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반듯하게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또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뭐냐? 한마디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정해놓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이나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주거단지나 상업도시나 산업이나 정보통신, 생태, 보건, 복지 등의 단지나 시가지로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개념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 땅을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하는 방식이 있다. 그럼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같이 도시개발 계획을 짭니다. 개발 계획을 짜면서 구역을 정하죠. 그럼 이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들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짠다. 자, 이게 구역이 정해지면 그게 허벌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걸로 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 걸로 반주해서 우리 동네에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수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환지 방법이 있다. 환지 방법은 헌 땅을 새 땅으로 바꿔서 주는 것이고 수용을 하는 거는 돈 주고 이 사람들 내보내고 여기다가 도로, 공원, 청사 짓고 새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수용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단점이 있죠. 그 대신에 아주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장점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대신에 환지의 기술상의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게 환지 방식이다. 자, 그러면 저 수용 방식을 할 때는 먼저 토지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선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치법의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공치법. 수용 일반법이죠. 그래서 이제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수용해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하는, 공사 완료되면 중고검사 받죠. 중고검사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새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다음 날에 소유권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서니까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겠죠. 그럼 이 수용에 일대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하고 여기에 이제 수용에서 방금 여러 가지 인정되는 게 이주대책이라든가
내보내야 되니까. 돈 주고 내보내잖아, 이주대책. 그 다음에 뭐 선수금이나,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제도라든가, 원정지 공급이라든가, 뭐, 이러한 수용의 여러 가지의 수단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이 다 수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프린트에 보니까 수용 요건, 동의받는 요건,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발행, 이주 대책, 선수금, 조성토지 공급, 원칙은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데 경쟁 입찰이죠.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국민주택 공장, 공공택지의 경우는 추천 방식. 그 다음에 공적 일대는 수의계약, 원형지 공급받고 미개발자, 막 이런 경우에 원형지 공급 제도가 인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적용되니까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헌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을 할 때는 먼저 그 환지 받을 사람들의 그 환지 계획을 짜야 되겠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행합니다. 착수하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공사 완료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을 하겠죠. 환지 처분. 그 환지 처분은 여기 인가된 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이 뭐냐? 환지 계획은 이제 그 여기에 있던 이 땅 소유자 지번 1-1 요 사람에게 여기에 요 땅을 지번 몇 번지의 경우에 땅을 주겠다 하는 이런 그 환지 그 설계라든가 환지 설계라든가 환지의 그 성명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이 정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권리를 선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죠. 권리를 주는 것이 환지 처분이다. 또 환지 처분은 바뀌어진 그 땅 환지를 교부해 주거나, 그 다음에 재산권의 차액을 돈으로 주는 것을 환지 청산이라고 하죠. 그 사람 돈 주는 거. 그래서 바뀌어진 땅, 헌 땅 대 새 땅을 주는 권리를 확정시켜 주는 것이 이 경우가 되겠고, 또 청산금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환지청산이 되겠죠. 그래서 환지청산과 환지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환지처분인데,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부터 권리가 확정이 되고 다음 날로부터 청산금, 거스름돈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환지처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옛날에 이렇게 돼 있던 땅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없던 도로가 이만큼 생겼고, 옛날에 없던 공원, 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이 이만큼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원래가 소유자가 이만큼 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요것밖에 안 되죠. 그럼 그림상으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시설 부지나 이런 걸로 빠졌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만한 땅을 소유자가 50% 정도 줄여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보율이 50%다. 몇 프로? 그럼 쉽게 말해서 8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보율 50% 적용된다. 이럴 때 여기에 적용되는 게 적응환지가 있어요. 원래대로 환지해줘. 제자리 환지야. 이때는 청산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거스름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감보율 50% 하니까 이게 400평으로 환지해준다 이거죠. 그럼 400평은 어디로 빠졌나?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런 걸로 빠졌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400평을 받으면 이거는 저공 환지가 되는 거야. 근데 800평을 갖고 있는데, 예? 700평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감보율 50% 하니까 400평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플러스 100을 더 받았지. 50을 더 받았네. 맞죠? 700에 50% 하면 350이잖아요. 근데 이제 400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50을 더 받았죠. 요런 사람을 우리가 정환지 받았다. 무슨 환지? 정환지 받았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600평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환지를 하니까 750평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400평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네? 그러면 이거는 50을 적게 받은 거죠?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더 받은 거죠. 그럼 650. 650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 받았어? 400평을 받았다고 보자고. 그러면 이거는 얼마를 적게 받았습니까? 마이너스 얼마? 75평. 맞아요? 더 받아. 더 받아. 650평에서 400평이니까. 325평이니까. 원래는 이게 계산하기 좋게 600 하자, 600. 600 하면은 300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얼마를 받았어? 400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은 더 받은 거죠? 이것도 더 받았네. 그럼 이해가 이상하게 말이 제대로 안 되잖아, 한마디로. 문제가 안 되지, 한마디로.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숫자가 600이 250원 받은 모습. 600에 250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400을 받는다, 이게 환지할 때. 600에 50이면 300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보라고. 일단은요 700평인데 50% 하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350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400을 받았으니까 50을 더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한 거는 줄인 거죠. 줄인 사람은 감환지가 되고 늘려받은 사람은 뭐예요? 늘 정환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거스름돈 50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시행자한테 줘야 되겠죠. 더 받았으니까. 맞잖아. 이게 바로 무슨 금이야? 청산금이다. 이때 거스름돈. 이해됩니까? 청산금.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계획을 여기서 이런 걸 다 정하는 거죠. 적용 환지는 이걸 제자리 환지니까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이게 FM들은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적용 환지, 정환지, 감환지, 그죠? 입체 환지. 입체 환지는 건물로 뭐 해주는 거예요? 건물로 환지해 주는 거. 그죠? 이걸 뭐라고? 입체 환지. 그럼 이들 신청을 받아서 건물로 환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 등을 다 정해놓은 것이 환지 계획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를 받고? 인가를 받고 공사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너무 길어. 공사가 너무 기니까 이거를 미리 권리를 확정해 주자라고 해서 미리 환지를 정해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적인 조치입니다. 뭐라고요? 필수적 절차가 아니고 뭐라고? 임의적 절차다. 그럼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럼 중호검사 거치고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할 때는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진 권리를 주고 바뀐 재산권에 대한 거스름돈, 돈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청산금. 이러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부터 권리가 확정되고 청산금이 확정한다. 그럼 청산금은 여기서 시행자가 있어요. 늘려받은 사람, 줄여받은 사람, 이거죠. 그럼 증안지 받은 사람은 너는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시행자가 청산금을 내놓도록 징수를 하는 것이고, 자, 이 사람은 손해를 받았으니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시행자가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개인과 개인끼리의 재산상의 차액을 시행자가 조절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청산제도라 하고, 이때 지급되는 돈이 청산금이 된다. 이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있는 그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환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핵심은 일단은 요거, 수용의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니까 요것만 보면 6문제가 다 앞에 구역 정하고 계획 짜는 거 요거 요게 시험 문제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장에 가면은 정비사업의 체계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은 일단 정비사업의 개념을 봐야 돼요. 원래 이제 정비사업이 주주주 도주가였어. 그 6가지 사업이었어.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의 종류가 주주주 도주가에서 6가지 사업이었어요. 이 6가지 사업이 이제 통폐합이 돼서 3가지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리 봐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요것이 요리로 가게 됩니다.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것이 이제 묶어져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것이 재개발 사업으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택 재개발에서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은 그대로 주택이란 말만 빼버리고 재건축 사업. 그럼 이제 이거 남았잖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 3가지가 묶어져서 새로 만든 게 빈집 및, 거기 나와 있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이라는 법으로 통폐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 3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가 아니고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3가지 사업이 지금 현행법상에
정비 사업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정비 구역을 정하겠죠.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일단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비 사업의 정책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기본 방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비 계획의 수립 및 구역에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까 세 가지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사업이 방법이 이제 5가지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 사업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량하는 방,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환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 방식, 그 다음에 혼용하는 방식, 섞어서 하는 방식, 이렇게 5가지 방식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스스로 개량하는 것, 수용하는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관리 처분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은 여기서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 환지 방식은 없고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에서 정비 사업을 한다. 근데 그 도표가 잘 돼 있죠.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자, 정비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짜는데, 그럼 이 사업별로 시행자를 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직접 개량, 그 다음에 개량 외의 경우는 시행자가 누구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직접 개량과 밑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혼용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여기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있다. 재건축 사업은 역시 조합이 하는데 여기는 오피스텔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죠? 그 여기는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방식과 시행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시행자를 선정하죠. 시행자를 지정하고 해서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이죠. 자, 사업 시행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인가 고시를 받고 이제 이 시행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인가 고시 받고 분양 신청합니다. 그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인가 고시를 사업 시행에 인가 고시하고 그 다음에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하죠.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관리 처분 계획을 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인가고시를 받고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하죠. 인가고시하고 그 다음에 분양 공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해서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받아서 작성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을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고 이제 뭐 하느냐? 착공하게 되는 거죠.
착공. 그러니까 이제 착공할 때 원칙이 먼저 뭐 합니까? 철거를 하고 착공하는 거죠. 그 기존에 재건축을 한다 하면 기존의 아파트 5층짜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새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수고 새로 올려야 되니까 철거하고 착공, 이게 착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 완료 이후에 중고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겠죠. 소유권 이전해서 이전 고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여기서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정비사업이 6가지 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바뀌었고 국토부 장관이 국장이 10년 단위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해주죠. 그거를 가지고 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짠 거를 토대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짜가지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인가고시를 받고 분양 공고 통지합니다. 6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 통지를 하고 분양 신청 기간 내야 하죠.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20일 이내입니다. 여기 이제 30일, 60일, 연장 20일 이내 나오는데 분양 신청. 그럼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을 짜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고 완료 공고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죠. 이걸로 정비사업이 끝나는 게 우리는 조던 정비사업의 그 절차다. 요 한 장의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렇게 쫙 한번 살펴두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법의 전체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공법은 상당히 많이 개정됐습니다. 이 기본 요약집 이거 뭐 요약집 아니고 이게 입문서가 나온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1월 달에 새로 나올 겁니다. 새로 나오니까 그 새로 나온 기본서를 보시고 공부하고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서 나오기 전에 입문 과정이니까 요 정도 하면 되고요. 1월 달부터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출발로 이래서 공부를 좀 더 신명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주택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봤다. 이렇게 보시고 1월 달부터 새 교재로 제일 앞부분부터 새롭게 출발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 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